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1강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단의 영향력 그리고 관계 형성은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유전자가 안 좋은 탓, 그리고 본성이냐 양육이냐, 원숭이에게서 해묵은 논쟁의 확실한 답을 찾다 하는 부분과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븐 수오미 박사가 결국은 이 붉은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스터디 했던 것에 대해서 본성이냐 양육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이 불안한 원숭이 그리고 아주 공격적인 원숭이, 이 두 그룹에서 이런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짜증 섞이고 민감한 그런 엄마 원숭이가 양육하는 형태는 때로는 애를 방치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부지런히 애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기 원숭이를 위해서 이제 돌봐주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공격적인 어미 원숭이는 자식에 대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물기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다른 그 또래의 원숭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조차도 방해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그 어미에게서 일찍 떨어진 그런 원숭이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그 원숭이들이 스트레스 지수도 높고 콜티졸도 높게 분비되고 세로토닌이나 이런 쪽도 뭔가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초기 어떤 경험들이 결국은 유전적인 것만큼이나 영향이 있다. 여기서 이제 만큼이나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디까지 더 중요하냐 하면, 그런 짧은 유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양육만 제대로 되면 어떤 세로토닌이나 이런 분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유전적인 문제가 오히려 상쇄될 정도까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붉은 원숭이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도 어릴 때 엄마하고 충분히 애착 관계 혹은 조율 관계가 있으면 유전적으로 어떤 관계되는 문제들도 그냥 덮여서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오미 박사의 결과뿐만이 아니고 반복해서 콜크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이 문제가 새로운 진단명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라는 걸 조직했고, 그 조직에는 8,000개가 넘는 기관들이 가입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펠리티 박사의 어떤 자료하고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엮이는 과정의 어떤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진단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이것이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의 영향력은 이제 1970년대 이제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군인들이 이런 PTSD를 겪고 귀국을 하고 하는 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DSM-3부터 이 PTSD라고 하는 이 진단명이 이제 부여가 됐다는 거죠. 그 처음에는 이 DSM-3만 해도 이것이 아직은 법적이거나 아직 이런 보험회사나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있었지만, 사실은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이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부터 사회적으로 이제 그 용어들이 굉장히 어떤 힘을 가지면서, 권위를 가지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는 PTSD에 대한 이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되고 거기다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돌아온 어떤 그러니까 원호 장병들이죠.
이런 장병에 대한 치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면에 어떤 다른 트로마,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떤 뭐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거나 무시했거나 어떤 교통사고가 있었거나 이런 거에서는 뭐 폭행이 있었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방성 예상만 해도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27억 불이나 벌써 PTSD에 대한 연구, 그것도 이제 그 전투를 겪은 그런 베테랑이죠. 원호 전쟁을 겪은 그런 상위 용사들에 대해서, 원호 장병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 보훈처에서도 그러니까 2,400만 달러죠. 뭐 이렇게 된 연구비 자체만 해도 이제 2,400만 달러가 배정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PTSD라는 진단이 되니까 이런 변화들이 생긴 거를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어린 애들에 대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이 다시 이 진단명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PTSD에 대한 뭐 일단 정의부터 이제 이야기하면 이런 이벤트가 다시 이제 이 경험이 되고 또 계속 이런 이 지속적으로 이런 사람들, 어떤 장소,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회피하게 되고 때로는 막 거기에 대한 망각, 기억도 안 나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면 장애도 생기고 막 이렇게 사람이 좀 막 이렇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PTSD라고 정의를 한다. 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처음에 PTSD라는 것이 진단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 시스템에서도 다시 리오르가나이즈 됐다. 이미 이제 우리 뇌 안에 혹은 신경 시스템 안에 이런 생각들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기억이 남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DNA의 유전자로 들어가 있든지 혹은 우리 몸의 육체 안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뇌 안에 들어가 있든지 어떤 기억으로도 남아있고 그 기억들이 계속 재생산되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의 경우는 어떠냐? 애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으면 혹은 개한테 물리면 그리고 막 학교에서도 미국 이제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겪으면 애들이 이제 PTSD로 진단이 되고 하면 치료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단발성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PTSD와 같이 치료가 가능하다. 콜크 박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애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학대를 받거나 혹은 케어를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고 무시되어 온 방치되어 있는 애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이제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82%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애들은 일반적인 PTSD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PTSD라는 진단도 붙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 붙느냐면 그냥 뭐 애가 뭐 반항적인 어떤 장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진단이 될 수가 없는데 이 PTSD로 오히려 진단이 되면 뭐 이렇게 보험도 되고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연구비도 받아서 더 많은 연구도 할 수 있고 약물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진단이 안 붙고 이상한 진단들을 붙는데 이 진단들이 결국은 어떤 증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단이 붙게 되면 제대로 치료가 받을 것들이
이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방치되고 있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진단에 대한 것들이 데이터가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그런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리서치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한 2년 동안, 한 4년 동안이네요. 한 4년 동안 1년에 2번씩 모여서 어떤 뭐 하면서 준비한 진단이 발달성 트라우마 장애다. 디벨로먼탈 트라우마 디스오더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트라우마지만 발달하면서 애가 커가면서 받는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장애는 따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 그렇게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이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 조절이 안 되는 것, 어떤 생각이라든지 어떤 충동,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 집중이라든지 어떤 사물에 이렇게 한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관계를 갖거나 이것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본인 스스로나 혹은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디벨로먼탈 트라우마 디스오더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애들의 어떤 감정들, 느낌들, 응? 그래서 이 격리돼, 이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그로부터 격리돼 있고 떨어져 있고 분리돼 있고 이런 이제 감정들에 대해서 이걸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명을 넣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갖는 결국은 신체적인 문제가 어떠냐면 잠도 잘 수 없고 머리도 아프고 뭔가 통증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막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만성적으로 막 이렇게 자유행위를 하거나 목을 돌리면서 계속 돌리거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물거나 칼로 끌거나 뭐 불로 태우거나 스스로를 때리거나 막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제 결국은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 쓰느냐 이 느낌, 이런 불쾌한 느낌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적으로 막 이렇게 맞고 이 수치심을 당하고 모멸감을 받고 이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그 자기 비하감 혹은 뭔가 결손감 혹은 뭔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가치 없게 느끼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친구를 못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그 팀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350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발달성 외상 장애라는 이름으로 이제 DSM-3에서 4로 바뀔 때, 또 5로 바뀔 때 이걸 넣기를 원하고 이제 2009년도에 그런 작업을 공식적으로 이 진단을 넣어달라 하는 걸 미국 정신과 학회에다가 넣은 거죠. 그게 DSM-4가 됐을 때, 그래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은 거죠. 이런 애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장애가 있는, 이런 애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런 애들은 세계에서 한 8개 정도의 어떤 진단명이 갖다 붙는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맞지 않다. 충분히 이 애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또 이제 콜크 박사도 나름대로는 이제 이런 발달성 외상 장애에 대해서 뭐 워싱턴 DC에서 학회 이런 모임이 있었을 때 미국의 각 주 정부라든지 그런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 막 600만 명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9.5 빌리언이니까 290억 한 300억 불에 달하는 그런 예산들을 준비해 놓고 이런 걸 도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미국 정신과 학회가 이 진단명을 넣어줘야 이제 행정부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안도 하고. 그래서 이 콜크 박사는 미국 정신과 학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PTSD에 대한 그런 내셔널 센터의 담당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DSM을 이렇게 진단명을 넣을지 뺄지를 결정하는 이 프리드만 같은 분은 결국은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이 진단명을 따로 떼서 넣기에는 뭔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답이 오면서 빠졌다는 거죠, 결국은. DSM-5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콜크 박사는 자료가 없느냐? 충분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료가 소위 말하는 넘친다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해주는 공식적인 이 자료가 뭐냐면 미네소타 종단 연구라고 하는 이 발달 과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종단 연구라는 거는 단발성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때로는 30년에 걸쳐서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걸 하려면 연구비가 1, 2년에 걸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계속 연구비를 줘야 그 연구원들이 그 조사를 계속했는 자료들을 모으고 이것이 해야 한 20년, 30년이 지나서 나오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비도 많이 들고 또 일관성 있게 그 연구를 하는 그 연구자도 정말 이 한 가지에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건데, 다행히 알란 스루프라는 이 분이 30년 동안, 그게 75년부터 30년이니까 2005년까지 이 미네소타에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던 180명의 아이들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연구를 한 거죠. 정말로 이 애의 어떤 문제들이 애가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성격이냐, 혹은 양육과 관련이 돼 있느냐, 이런 환경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를, 75년도만 해도 사실은 아직은 이것이 안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 앨런 스루프라는 분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게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이 트라우마가 아직은 토픽이 안 될 때인데도 결국은 어른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어른으로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는데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이제 연구를 했는 거를 이제 콜크 박사가 이제 이 논문을 책에서 인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백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공공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가정이 아니고 하층 정도, 혹은 아주 이렇게 아주 가난하거나 해서 뭔가가 이렇게 정부나 주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먼저 일단 만나보고, 그 다음 이제 애가 태어나면 정말 30년 동안 계속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애가 어떤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지, 어떤 충동적인 게 있을 때 어떻게 조절하는지, 어떤 서포트를 애들이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30년 동안 연구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터뷰 형태로 이제 되고, 애가 태어나면 이제 일단 7일째 일단 집을 방문해서 상황도 보고, 또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또 만나보고, 또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애들을 인터뷰하고 부모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애가 이제 나이 28이 될 때까지 계속 만났다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기간이고 쉽지 않은 그 숫자인데 이걸 이제 다 했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 Nothing was written in stone. 이 돌에 새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 어떤 그 DNA든 뭐든 이 본성을 이 돌이라고 하면 돌에 새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새겨진 거는 뭐냐? 애가 자라면서 그 경험,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가
이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엄마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애가 어떤 뭐 신경학적인 태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거나 IQ가 어떻거나 뭐 성격이 어떻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문제를 주는 거는 뭐냐? 부모와 아이의 관계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오미의 어떤 이 붉은 원숭이처럼 뭐 같은 이야기거든. 얼마나 이 양육자가 유연하게 잘 돌보고 애와 눈을 맞추고 양육을 잘 하느냐가 이 아이의 나중에 학교 생활 또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애가 어릴 때 결정된다. 스루퍼 그 이제 동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이 양육자하고 어떤 정말 잘 조절되면 그 양육자의 감정이 잘 조절되면 그 아이도 감정이 잘 조절되고 양육자의 감정이 막 들쑥날쑥하면 아이도 감정이 들쑥날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만성적으로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결국은 이 양육자와의 어떤 관계, 양육자에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애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뭐 이게 이제 결론 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 이제 친구들하고의 관계, 어떤 뭐 이 애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길 거냐, 트러블이 생길 거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같이 막 공감해 줄 수 있느냐, 이거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면 결국은 어릴 때 부모가 애를 잘 돌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건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애를 그냥 방치하거나 애를 막 때리거나 이렇게 되면 학교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애가 학교에서 막 친구들을 때린다 혹은 왕따를 시킨다, 이거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부모나 그런 양육자한테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지 그 아이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는 애를 너는 나쁜 애야라고 할 게 아니고 네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가 이런 애를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성격이 아니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때리고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이게 된 거는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 관점을 갖지 않으면 학교에서 아이들 양육이 너 잘못했으니까 너 퇴학이야. 그럼 얘가 퇴학을 당하겠지만 그 남아있는 애들은 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퇴학당한 애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결국은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결국 커가면서 자꾸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디서 있느냐? 결국은 이 엄마와 아이 또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것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다.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그런 편안한 양육을 받지 못하면 만성적으로 계속 이런 이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게 내 조절이 안 되고 공격적이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루프 박사가 이야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회복 능력,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회복을 그렇게 해서 막 애가 이제 어릴 때 막 그런 친구를 괴롭히고 또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까지 계속 다 똑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고 정상적인 또 사회인으로 또 돌아와서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의 영향을 또 결국 뭐가 주느냐면 이 프라이머리 케어기버,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애를 돌봐주는 첫 2년 동안의 어떤 정말 그런 관계들이 애를 잘 돌봐주고 하는 그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국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어릴 때의 어른이 됐을 때, 어른이 돼서 내가 어떤
뭐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래 나는 그래도 극복할 수 있어. 난 한번 해볼 수 있어. 내 노력하면 돼. 이렇게 어른이 됐을 때도 생활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결국 2살 때나 그 어릴 때 이 얼마나 엄마가 애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느냐 지지해주느냐에 달려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이거를 이 사회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콜크 박사는 이 책의 중간에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썼습니다. 이 리질리언스가 이 발달 과정에서 리질리언스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데 이 웨너 뭐 베르너라고 독일식으로 읽으면 되겠지만 뭐 워너라고 읽어야 될지 이런 스미스 이 두 분이 쓰는 overcoming the odds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극복하는 거.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하이리스크 칠드런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이게 Overcoming the Odds. How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이 하이리스크의 칠드런 그러니까 가정이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라는 거죠. 집에 보면 막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고 맨날 엄마를 두드리 패고 아니면 아버지가 막 술 먹고 와서 애들을 두드리 패고 혹은 집에서 막 누군가가 자기를 성폭행을 하고 뭐 설사 성폭행이나 두드리 패지 않는다 하더라도 엄마가 너무 신경적이라 애가 이야기하면 막 따뜻하게 맞아주는 게 아니고 자식 너는 뭐 빌어먹을 자식이다. 너 인간 안 된다. 너 뭐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맨날 듣고 사는 애들이 소위 말해 이제 하이리스크 칠드런이거든. 이런 애들이 이제 하와이의 이 섬에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네소타 종단 연구처럼 이것도 한 30년 동안 해왔던 연구인데 이 하와이의 카와이라는 이 섬에서 그 아까 보여드린 그 하와이 섬의 하나인데 물론 이제 호놀룰루가 있는 아주 번성한 뭐 저는 하와이를 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공항도 있고 아주 이렇게 도시같이 돼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이제 섬인데 여기서 1955년부터 했던 이제 에미 워너라는 분이 스타디를 했던 698명 한 700명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이렇게 못하죠. 근데 1955년의 상황이니까 그때만 해도 뭐 그 하와이 뭐 호놀룰루가 있는 곳이 아니고 이쪽 카와이 섬이라면 뭐 아주 뭐 완전 시골 같은 곳이었을 건데 여기에서 이 종단 연구를 한 거죠. 근데 그 하이리스크 칠드런 엮이는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한 30년을 보니까 결국은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직업도 좋은 직업 뭐 대학도 좋은 데를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어쩌다 대학을 가더라도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결론이 처음에는 났었거든. 근데 그런 거는 뭐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부모가 수입도 좋고 대학도 나오고 교양이 있고 이러면 아이들도 잘 키울 거고 또 그 잘 큰 아이들은 또 대학도 잘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고 이런 엮이는 가정이 막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애들 두드리 패고 엄마도 애들을 막 잔소리하고 막 이런 관계에서는 애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 뭐 결국 학교 생활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도 못 가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분이 연구했던 거는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도 3분의 1은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본인이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건강한 사회생활하는 어른으로 3분의 1은 이렇게 커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걸 만들었을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본인 애 자체가 좀 그래도 이게 괜찮은 애라는 거죠. 스마트하고 말도 잘하고
뭐 생긴 것도 뭐 잘생겼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모는 엮이는 가정이니까 제대로 못 돌보지만 주위에 부모는 아니지만 아주 스트롱 본드, 좋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엄마는 못해줘도 숙모가 그렇게 해줬거나 혹은 부모는 못해도 베이비시터, 애를 이제 뭐 다른 집에 보냈을 때 어디 사회시설에 보냈을 때 베이비시터 중에 한 사람이 애를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주고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도와줬거나 혹은 학교에서 정말 그런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정서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신뢰를 주고 이렇게 했던 그 관계가 있으면 그리고 교회라든지 그런 공동체에서 스트롱 인발먼트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돌이켜보면 1955년도에 미국은 지금하고 달리 그래도 기독교적인 뭐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반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교회를 기반으로 움직였거든. 그게 집에서 부모가 역할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를 가서 주일날 뭔가가 됐었고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 있었고 뭔가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숙모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라면 아이를 돌보는데 인격적으로 대하는 환경이 괜찮았을 거다. 그러니까 그나마 3분의 1이라도 건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고 하니까 뭐 교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2차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과연 몇 분이 계실까? 그라도 안 되면 애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 혹은 목사님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 보호망이 그래도 쳐져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보내는 부모들이 많고 학교도 선생님들조차도 이 아이들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드러날까 봐 자꾸 이제 그런 공식적인 관계를 말고는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사제지간 정말 끈끈한 정이 있는 사제지간의 관계를 요즘은 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요즘 만약에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태치먼트나 케어를 못했을 때 그 아이가 2차, 3차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저는 다시 회복을 하려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교회가 그런 기능들을 회복을 해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선생님이 계신다면 정말 선생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야 이 시대의 아이들이 물론 요즘에 뭐 아이들을 많이 놓지도 않는 시대지만 그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조차라도 제대로 양육이 되고 케어가 되려면 첫 번째는 부모가 정말 엄마가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성공적인 사회 커리어 우먼으로서 경력을 쌓는 게 아니고 내 아이와 눈을 맞추고 내 아이의 그런 어태치먼트 애착 관계를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놓쳤을 때는 애가 학교에 갔을 때 유치원에 갔을 때 그 선생님들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두 번째 보호망 세 번째는 애가 주말이 됐을 때 주일이 됐을 때 그냥 어디 뭐 그냥 노는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교회 주일 선생님의 혹은 목사님의 그런 보호 아래서 같이 생활하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저는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세 번째 시간을 했고 다음은 이제 10장의 마지막 단계 근친 성폭력의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DSM-5판에 정말 이런 그 디벨롭먼트 트라우마 디소더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포함되지 않았던 이 DSM-5에 대한 좀 뭐 내용들 그리고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가 이 DSM-5에 들어가면 정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콜크 박사의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뭐 이걸로 이제 3부가 끝나는데 결국은 처음에 시작은 전체 트라우마에 대해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디벨롭먼트 트라우마 디소더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라고 하는 이 주제를 향해서 이 이야기가 이제 점차 포커스가 좁아지는데,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트라우마가 정말 일부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라면서 수많은 이 엄마와의 관계, 또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 또 그 동료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많은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성격을 형성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또 때로는 우리 건강 문제에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그것이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이렇게 인식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